매주 올라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한양의 운종가는 사시사철, 활기가 넘쳐 흘러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의 뱃속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비단 가게며 유기전이며 온갖 상점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이 거리는 물건을 사고 파는 흥정소리와 짐꾼들의 고함소리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지요. 헌데 이 시끌벅적한 장터 한복판에 콧대 높은 상인들보다 더 유명한 명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연홍이라 불리는 거지, 처녀였습니다. 나이는 이제 갓 25이나 되었을까 싶은 젊은 여인이었으나 그 꼴은 그야말로 눈뜨고 봐주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헌옷으로 내다 버릴로 법한 색바랜 저고리는 고름이 짝짝이로 매여 있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듯 위태로웠고 치맛자락은 흙투성이가 되어 질질 끌렸으며 산발한 머리카락에는 지푸라기며 마른 나뭇잎이 장식처럼 꽂혀 있어 흡사 숲속에서 굴러나온 도깨비 같았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끄는 것은 그녀의 등 뒤에 매달린 기괴한 물건이었습니다. 연홍은 낡아빠진 무명천으로 무엇인가를 소중하게 업고 다녔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더러운 헝겊을 뭉쳐 만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연홍에게는 그것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금쪽 같은 내 새끼였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장터 한가운데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도 불현듯 뒤를 돌아보며 수치로 눈, 코, 입을 대충 그려 넣은 헝겊 뭉치를 토닥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개똥이 배고프지 않느냐? 애미가 얼른 밥 얻어다가 배 터지게 먹여줄 테니 조금만 참거라. 옳지, 옳지. 우리 아기 착하기도 하지. 울지도 않고 순둥이로구나. 연홍이 허공에 대고 방긋 웃으며 중얼거리는 꼴을 보면 처음 보는 이들은 혀를 찼으나 이 장터 사람들은 이미 익숙한 풍경인 듯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집 앞을 지나갈 때면 고소한 냄새에 홀린 듯 발걸음을 멈추고는 떡판 앞에 쭈그리고 앉아 주인 안악을 빤히 올려다보곤 했지요. 떡집 주인인 박씨 아줌마는 억척스럽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으나 연홍에게만은 유독 마음이 약했습니다. 아니, 이년아. 떡 구경이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손님들 들어오시는데 입구 막지 말고 저리 좀 비키거라. 냄새난다고 손님 다 떨어진다. 박씨가 짐짓 타박을 주며 소리를 질러도 연홍은 그저 해벌쭉 웃으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아주머니 얼굴이 오늘따라 보름달처럼 환하십니다. 우리 개똥이가 아주머니 덕을 좀 보고 싶다는데 떡 고물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개똥이가 아주머니 떡만 보면 입맛을 다십니다요. 연홍은 능청스럽게 대꾸하며 등 뒤에 헝겊 뭉치를 으쓱으쓱 흔들어 보였습니다. 마치 등 뒤에 아이가 인사를 한다는 듯한 신용이었지요. 박씨는 못 이기는 척 시루떡 귀퉁이를 뚝 떼어 연홍의 손에 쥐어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이고 이 화상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멀쩡하게 생긴 년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어서는 쯧쯧. 내 팔자도 참 기구하다 기구해. 연홍은 떡을 받아들자마자 넙죽 절을 하고는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달도 밝고 떡도 밝다. 우리 개똥이 입에 떡이 들어가니 내 배가 부르구나.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구나. 니나노 일일이야. 그녀의 노랫가락은 음정도 박자도 맞지 않는 엉터리였으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묘하게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선비도 갓끈을 고쳐 매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장을 보러 나온 안악들도 그녀의 춤사위를 보며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곤 했지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연홍이 떡을 받아들고 한적한 골목 어귀로 들어가면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달라지곤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실실 웃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떡을 조금 떼어 헝겊 뭉치에 문지르며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가 많이 먹거라. 애미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어서 무럭무럭 자라야지. 남들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져야지. 그녀는 떡 부스러기가 헝겊 사이로 흩어지는 것도 모른 채 하염없이 헝겊 덩어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실 연홍은 본래 양반가 규수나 다름없는 귀한 집 며느리였습니다. 한양에서도 세도가로 이름 높은 김진사 댁의 맏며느리로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녀는 꽃처럼 곱고 단아한 여인이었지요. 혼례를 올리고 3년 만에 얻은 아들은 집안의 경사였고 연홍에게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의 사랑과 시부모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그녀의 운명이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그저 그녀가 미쳤다고만 생각했지 그녀의 가슴 속에 어떤 피멍이 들어있는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연홍은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 식은 떡을 우물거리면서도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비어있는 듯 하면서도 깊은 슬픔을 담고 있어 마주보는 사람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지요. 그때 골목길을 지나가던 짓궂은 패거리들이 연홍을 발견하고는 낄낄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어이 미친년. 오늘도 애기밥 주냐? 그 애기는 밥을 5년째 먹는데도 크지를 않네 그려. 아주 효자났네 효자났어. 동네 왈패 노릇을 하는 껄렁한 사내 하나가 연홍의 등 뒤에 있는 헝겊 뭉치를 툭 건드리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연홍은 떡을 먹다 말고 사내에 손을 쳐내며 사납게 눈을 부라렸습니다. 내 새끼 건드리지 마라. 부정 탄다. 썩 꺼지지 못해? 내 놈 더러운 손이 닿으면 우리 아가 경기 일으킨다. 평소에는 바보처럼 웃기만 하던 연홍이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처럼 돌변하자 사내들은 짐짓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알았다 알았어. 그깟 걸레 뭉치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눈을 뒤집고 지랄이야. 사내들은 투덜거리며 자리를 떴고 연홍은 다시 헝겊 뭉치를 품에 꼭 안고 몸을 떨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개똥아. 애미가 있잖니. 아무도 우리 개똥이 못 건드린다. 애미가 다 막아줄게. 누구든 손만 대면 애미가 물어뜯어서라도 지켜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고 더러운 얼굴 위로 맑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떡 부스러기 위를 적셨습니다. 먼 발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떡집 박씨 아줌마는 행주치마로 눈가를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불쌍한 팔자가 또 어디 있을꼬. 제정신이 아니어도 모정은 그대로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저 여인에게만 저리 가혹하신가. 박씨의 탄식처럼 연홍의 미친 짓거리는 단순한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잃은 어미가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고통이 만들어낸 슬픈 몸부림이었지요. 지금은 저작거리의 웃음거리가 되어 밥을 빌어먹는 신세지만 그녀의 뼈와 살에는 씻을 수 없는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장터의 소음이 조금씩 잦아들 무렵 연홍은 다시 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갈 곳을 잃은 나그네처럼 비틀거렸지만 등 뒤에 헝겊 뭉치만은 단단히 여미고 있었지요. 어둠이 내리는 한양의 거리를 헤매는 그녀의 뒷모습은 기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숭고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녀가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다시 바람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꽂고 닭이 울어도 깨지 말고 멍멍개가 짖어도 자거라. 금자동아 은자동아. 하늘에서 내려온 귀한 내 새끼야. 그 구슬픈 자장가는 듣는 이의 마음을 파고들어 저절로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혀를 차기도 하고 웃기도 했지만 정작 그녀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 기가 막힌 사연을 제대로 아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그저 5년 전 어느 날 멀쩡하던 양반집 마님이 하룻밤 사이에 미쳐서 거리를 뛰쳐나왔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지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5년 전 연홍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은 비극적인 그날의 사연입니다. 어쩌다 금지옥엽 같던 아들을 잃고 남편에게 버림받아 이 차가운 바닥을 구르게 되었는지 그 원통하고도 절절한 사연을 들어보시지요. 그것은 바로 5년 전 온 세상이 초록빛으로 물들고 꾀꼬리가 노래한다는 단오날이었습니다. 당시 연홍은 남부러울 것 없는 양반가 마님이었고 슬하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새 살배기 아들 개똥이가 있었지요. 비록 집안 어른들이 지어주신 아명이라 개똥이라 불렀으나 그 아이의 생김새는 보름달처럼 훤하고 눈망울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했습니다. 집안에만 갇혀 지내던 연홍에게 단오난장은 1년 중 유일하게 숨통이 트이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허락을 겨우 받아낸 연홍은 아들의 고사리 같은 손을 꼭 잡고 창포물에 머리 감는 안악들을 구경하러 나섰습니다. 거리는 씨름 구경을 하러 나온 장정들과 그네를 타려는 처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지요. 어머니, 저거 사주세요. 개똥이는 알록달록한 사탕 엿을 가리키며 앙증맞은 손가락을 펴보였습니다. 연홍은 아이의 볼을 살짝 꼬집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뭐냐? 우리 개똥이 먹고 싶은 건 다 사줘야지. 저기 엿장수 아저씨한테 가보자꾸나. 오늘 같은 날은 실컷 먹어도 된다. 모자는 인파를 헤치고 엿장수 가판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헌데 그 순간이 문제였습니다.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가 짤그랑짤그랑 흥겹게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엿을 사겠다며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연홍이 지갑에서 엽전을 꺼내려 잠시 고개를 숙인 그 찰나에 순간 거센 인파가 파도처럼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자, 여기 엿 받으시오. 아주머니? 엿 안 가져가시오. 엿장수의 말에 고개를 든 연홍의 눈앞에는 낯선 등짝들만 가득할 뿐 방금 전까지 치맛자락을 붙들고 있던 아들의 온기가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개똥아? 개똥아, 어디 갔니? 처음에는 그저 장난을 치느라 숨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연홍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비명으로 변해갔습니다. 개똥아, 개똥아, 누가 우리 아이 못 보셨소? 색동저고리 입은 사내 아이라오. 제발 좀 비켜보시오. 내 아들이 안 보입니다. 연홍은 미친 사람처럼 인파 속을 헤집고 다녔으나 야속하게도 축제의 소음은 그녀의 애타는 외침을 삼켜버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때까지 장터를 이잡듯이 뒤졌지만 신발 한 짝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일까요? 연홍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르자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지요. 빈손으로 돌아온 며느리를 맞이한 것은 서슬퍼런 시어머니의 분노였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던 시어머니는 연홍의 등 뒤가 비어있는 것을 보자마자 곰방대를 집어 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칠칠 맞은 년아. 내 금쪽 같은 손주는 어디다 팔아먹고 빈몸으로 들어오는 게냐? 연홍은 마당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엿을 사주려다가 그만 인파에 휩쓸려 제가 미쳤지, 제가 죽일 년입니다. 뭐라고? 엿? 그깟 엿 바꿔 먹으려고 자식을 잃어버렸다는 게냐? 아이고, 내 팔자야. 집안을 말아먹을 년이 들어왔구나. 3대 독자를 잃어버리고도 내년이 살아서 돌아왔느냐? 시어머니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연홍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양반과 마님의 채통이고 뭐고 따질 겨를도 없이 매타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나가거라. 당장 나가서 내 손주 찾아오지 않으면 살아서 대문 넘을 생각도 말아라.
어디서 저런 화상 덩어리가 굴러들어와서는 집안의 대를 끊어놓는 게냐. 남편이라도 있었다면 말려주었으련만 하필이면 남편은 지방으로 수령 발령을 받아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호통에 하인들조차 감히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지요. 결국 연홍은 옷까지 하나 챙기지 못한 채 한밤중에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연홍은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하지만 대문은 야속하게도 꿈쩍도 하지 않았고 집 안에서는 불이 꺼지며 냉랭한 침묵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연홍의 기나긴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여자처럼 서울 장안을 쏘다니며 아이들을 붙잡고 확인했습니다. 혹시 우리 개똥이 아니니? 어깨 뒤에 붉은 점이 있는데 아니구나 아니야. 밥도 굶고 잠도 길바닥에서 자며 며칠을 헤매다 보니 곱던 얼굴은 숯검정 투성이가 되었고 비단 옷은 걸레 조각처럼 찢어졌습니다. 배고픔과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지요. 어느 비오는 날 밤 쓰레기 더미 옆에 쭈그리고 앉아 추위에 떨던 연홍의 눈에 버려진 헝겊 뭉치가 들어왔습니다.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그 헝겊 뭉치가 그녀의 흐릿해진 눈에는 마치 강보에 쌓인 아기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연홍은 홀린 듯 그 헝겊을 집어들고 품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빗물 속에서도 헝겊은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애미가 얼마나 찾았는데. 춥지? 배고프지? 이제 애미가 안 놓을게. 다시는 안 놓을게. 그녀는 헝겊 뭉치를 볼에 비비며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연홍의 시간은 5년 전 그 단오날에 멈춰버렸고 그녀는 더러운 헝겊 뭉치를 아들 개똥이라 믿으며 저작거리를 떠돌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손가락질하며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연홍에게는 그 손가락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등 뒤에 엎인 안이 엎였다고 믿는 그 헝겊 뭉치만이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비록 몸은 거짓골이 되었고 정신은 온전치 못했으나 자식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만은 그 어떤 온전한 어미보다도 깊고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연홍은 이제 한양 장터의 명물이 되어 오늘도 덩실덩실 춤을 추며 구걸을 하러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치 않으신지 이 기구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다시금 끼익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홍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국밥집 앞에서 너스레를 떨고 있던 바로 그날 그녀의 뒤를 조용히 밟는 작은 그림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도 사람 사는 냄새는 여전한 법이라 운종가 뒷골목에 자리한 욕쟁이 할머니네 국밥집은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뽀얀 솥뼈 국물이 펄펄 끓어오르고 구수한 냄새가 심리 밖까지 퍼져나가니 지나가던 개도 발걸음을 멈출 지경이었지요. 이 국밥집의 주인인 최씨 할머니는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목소리가 장군감이라 걸걸한 입담으로 손님들의 혼을 쏙 빼놓기로 유명했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인 때에 우리의 연홍이 헝겊 아기를 업고 가게 앞에 나타나 냄새를 킁킁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씨 할머니는 국자를 허공에 휘두르며 대뜸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아이고 저 화상 덩어리가 또 왔네. 야 이년아. 여기가 무슨 자선사업소인 줄 아느냐? 밥때만 되면 귀신같이 나타나서 입구 막지 말고 저리 꺼져라. 재수옴 붙는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호통에 기가 죽어 도망갔겠지만 연홍은 오히려 배시시 웃으며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할머니 욕을 들으니 없던 입맛도 돌아옵니다. 우리 개똥이가 할머니 국밥 국물이 먹고 싶어서 꿈에서도 나왔다지 뭡니까?
인심 좋은 할머니가 딱 한 국자만 주시면 내 평생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연홍이 너스레를 떨며 엉덩이 춤을 추자 국밥을 먹던 손님들이 밥알을 튀기며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차면서도 손은 이미 뚝배기에 밥을 퍼담고 있었습니다. 미친년이 말은 청산유수네.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거머리 같은 년한테 코가 꿰었는지 원. 전생에 내가 내년 종살이라도 했나 보다. 할머니는 투덜거리는 입과는 달리 국자 가득 고기를 건져 뚝배기 위로 수북하게 얹어주었습니다. 돈 내고 먹는 손님 그릇보다 고기가 더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은 양이었지요. 옛다. 처먹고 썩 꺼져라. 뜨겁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썩 나가.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처먹어라. 연홍은 뚝배기를 받아들고는 세상 전부를 얻은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욕할 때가 제일 곱습니다. 만수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십시오. 우리 개똥아, 얼른 할머니께 절 올려라. 할머니가 너 예쁘다고 고기를 산처럼 주셨구나. 그녀는 등 뒤에 헝겊 뭉치를 툭 치며 고개를 숙였고 가게 구석진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숟가락을 들 때마다 먼저 국물을 떠서 헝겊 뭉치 쪽에 갖다 대는 신용을 잊지 않았습니다. 호호 불어서 먹어라. 뜨겁다. 고기도 좀 씹어보고. 옳지 잘 먹는다. 아이고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터질 것 같구나. 국물이 헝겊에 묻어 지저분해져도 연홍의 눈에는 오직 배불리 먹는 아들의 모습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차면서도 슬그머니 엽전 몇 푼을 그녀의 옆자리에 놓고 가곤 했습니다. 배를 채운 연홍이 다시 거리로 나서면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장터의 소란스러움도 잦아들기 마련이지요. 낮 동안에는 광대처럼 웃고 떠들던 연홍이지만 밤이 찾아오면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곤 했습니다. 상점들이 문을 닫고 행인들의 발길이 끊기면 연홍은 청계천, 다리 밑이나 남의 집 처마 밑을 찾아 몸을 뉘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살갗을 파고들면 낮 동안의 흥분은 가라앉고 뼈저린 외로움과 고통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아 그녀의 누더기 옷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홍은 품에 안은 헝겊 뭉치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쉰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개똥아, 춥지 않으냐? 애미 품에 더 파고들 거라. 애미 살이 따뜻하니 괜찮다. 오늘 국밥 맛있었지? 내일은 더 맛있는 거 먹자. 하지만 아무리 말을 걸어도 헝겊 뭉치는 대답이 없었고 그 적막함이 연홍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그녀라도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이 아님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헝겊 뭉치의 얼굴을 묻고 낮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애미가 미안하다. 맛있는 엿 사준다고 했는데. 손을 놓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손목을 잘라서라도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낮에는 웃음으로 덮어두었던 죄책감이 어둠을 틈타 고개를 들면 연홍은 제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했습니다. 어디 있니? 내 새끼 어디 갔니? 이 애미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너는 어디서 굶고 있느냐? 살아만 있어 다오.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그녀의 울음소리는 처연하기 그지없어 지나가던 밤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피해갈 정도였습니다. 국밥집 최 씨 할머니는 가게 정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다리 밑에서 들려오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에이고 쯧쯧. 낮에는 멀쩡한 척하더니 밤만 되면 저 지랄이구나. 산 사람은 살아야지 죽은 자식 불알 만지면 뭐하노. 가슴에 묻어야지. 할머니는 치맞춤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내 다리 난간 위에 슬그머니 올려놓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게 한양의 밤은 깊어만 가고 연홍은 울다가 지쳐 헝겊 뭉치를 끌어안은 채 새우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나마 아이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잠이 든 그녀의 눈가에는 닦지 못한 눈물 자국이 길게 남아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연홍은 언제 울었냐는 듯 다시 해벌쭉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개울가에서 대충 세수를 하고 일어서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거니 하고 무시하려 했으나 그 시선은 끈질기게 그녀의 뒤통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연홍이 획 뒤를 돌아보자 저만치 떨어진 담벼락 뒤로 조그마한 그림자 하나가 후다닥 숨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감히 이 거지 중에 상거지인 연홍을 미행한단 말입니까? 연홍은 헝겊 뭉치를 고쳐 업으며 짐짓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누구냐? 내 밥 뺏어 먹으려고 따라오는 놈이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당장 튀어나오지 않으면 혼쭐을 내줄 테다. 하지만 대답 대신 빼꼼히 고개를 내민 것은 꼬질꼬질한 때가 덕지덕지 묻은 조망만한 얼굴이었습니다. 담벼락 뒤에서 모습을 드러낸 아이는 그야말로 길바닥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꼬마 거지였습니다. 나이는 대략 7살쯤 되어 보였는데 며칠을 굶었는지 볼이 홀쭉하게 들어가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누더기라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해져 있었지요. 하지만 숯검정 칠을 한 얼굴 속에서도 두 눈만은 유난히 맑고 깊어서 마치 산속 옹달샘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연홍은 아이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나보다 더한 거지가 나타났구나. 야, 이 녀석아. 여기는 내 구역이다. 저기 윗마을 장터로 가보거라. 거기가 인심이 더 후하다. 여기는 내가 훑고 지나가서 남은 게 없다. 연홍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내젓고는 돌아섰으나 아이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녀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오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따라오는 것이 꼭 찰거머리가 붙은 것 같았지요. 연홍이 획 돌아서서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겁도 없이 어딜 자꾸 쫓아오느냐. 내 주머니에 든 누룽지 냄새를 맡은 게냐. 꿈도 꾸지 마라. 이건 우리 개똥이 줄 것이다. 그녀는 품속의 누룽지 조각을 확인하듯 옷깃을 여미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밥을 달라고 조르지도 않았고 손을 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연홍의 뒤를 밟으며 그녀가 하는 양을 지켜볼 뿐이었지요. 연홍이 장터 한복판을 가로질러 생선전 앞으로 가면 아이도 종종 걸음으로 생선전 앞까지 따라왔고 그녀가 포목점 기둥 뒤에 숨으면 아이도 반대편 기둥 뒤에 숨어 고개만 쏙 내밀었습니다. 이쯤 되니 연홍도 슬슬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내가 이래 봬도 왕년에는 한양 바닥에서 달리기라면 일가견이 있는 내로라 하는 꾼이었다. 내 놈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달려주마. 연홍은 헝겊 뭉치를 단단히 동여매고는 본격적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좁은 골목길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짐술의 밑을 기어가기도 하고 담벼락을 훌쩍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통을 헤집고 다니며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는 솜씨가 가히 날쌘 다람쥐 같았지요. 채소 장수 바구니를 뛰어넘고 닭장 위를 밟고 지나가며 한바탕 소동을 피우고 나서야 연홍은 겨우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뛰다 지친 연홍은 어느 허름한 창고 뒤편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헉헉. 이제 좀 따돌렸겠지. 조그만 녀석이 끈질기기는. 도대체 뭘 먹고 저리 잘 뛰는 게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창고 모퉁이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연홍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쭈그리고 앉아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연홍은 기겁을 하여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으악! 귀신이냐 사람이냐? 내 녀석은 발에 바퀴라도 달린 게냐? 어떻게 나보다 먼저 와 있느냐? 연홍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호통을 쳤지만 아이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적이나 탐욕은 없었고 오직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과 그리움 같은 것이 서려 있었지요. 연홍은 아이의 그 눈빛이 묘하게 거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하며 짐짓 사나운 척을 했습니다. 너 말을 못하느냐? 벙어리야? 왜 남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사람을 피곤하게 구느냐 말이다. 할 말 있으면 입을 열어라. 연홍이 다가가서 꿀밤을 먹이려는 신용을 하자 아이는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모습이 꼭 비 맞은 강아지 같아 연홍의 치켜든 손은 허공에서 멈칫하고 말았지요. 에이, 그만두자 그만둬. 내가 미친년이지 어린애랑 싸워서 뭐 하겠느냐. 네 명에 못 살지. 연홍은 체념한 듯 땅바닥에 주저앉았고 아이도 그제야 긴장을 풀고 그녀 맞은편에 조심스레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홍은 품에서 아까 아껴두었던 누룽지 조각을 꺼내 헝겊 뭉치 입에 갖다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개똥아 밥 먹자. 저 녀석은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지나가던 똥파리다. 너 다 먹어라. 그녀는 누룽지를 오독오독 씹으며 곁눈질로 아이를 살폈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픈지 연홍의 입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있었지요. 그 꼴을 보니 연홍은 밥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지만 아이의 퀭한 눈동자가 자꾸만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젠장 재수없게 걸렸네. 옛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 하면 죽는다. 연홍은 결국 먹던 누룽지의 절반을 뚝 떼어 아이 쪽으로 툭 던져주었습니다. 아이는 떨어진 누룽지를 잽싸게 주워들더니 흙도 털지 않고 허겁지겁 입안으로 쑤셔 넣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씹지도 않고 삼키는 통에 사레가 들려 캑캑거리기까지 했지요. 천천히 처먹어라, 채알라. 물도 없이 먹다가 목 막혀 죽으면 내 탓이라고 할 거 아니냐. 누가 뺏어 먹느냐? 연홍은 툴툴거리면서도 근처 우물가에서 물을 떠다가 아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아이는 물을 벌컥벌컥 마신 뒤 연홍을 향해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록 말은 없었지만 그 행동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지요. 그날 이후로 이 기묘한 동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연홍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그림자처럼 아이가 따라붙었고 연홍도 더 이상 아이를 쫓아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여자 뒤에 꼬마 거지가 붙어 다니는 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전현이 이제는 새끼 거지까지 하나 키우네.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가지가지한다. 거지 가족이 따로 없네. 상인들의 비아냥거림에도 연홍은 콧방귀를 뀌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시끄럽다, 이 속물들아. 내 새끼 내가 키우는데 보태준 거 있느냐? 밥 한 톨 안 준 것들이 말만 많구나. 연홍은 등 뒤에 헝겊 아기를 챙기랴 뒤따라오는 꼬마 녀석을 챙기랴 정신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예전보다 덜 허전했습니다. 아이는 연홍이 미친 짓을 할 때마다 묵묵히 뒤처리를 해주곤 했습니다. 연홍이 춤을 추다 신발을 벗어 던지면 아이가 주워다 놓았고 그녀가 밥을 먹다 흘리면 조용히 닦아주었지요. 마치 보호자가 바뀐 것 같은 이 상황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어느 날 연홍은 장터 구석에 앉아 아이의 머리에 꽂힌 지푸라기를 떼어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너는 이름이 뭐냐? 집은 어디고 부모는 어디 있느냐? 부모 잃고 떠도는 게냐?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뜻인지 말하기 싫다는 뜻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연홍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쯧쯧. 너도 사연이 많은 놈이로구나. 하긴 사연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느냐만. 어린 것이 고생이 많다. 연홍은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투박한 손길로 쓱쓱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투박하면서도 따뜻해서 아이는 슬며시 연홍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연홍은 기겁하며 아이를 밀어내려다 말고 이내 한숨을 쉬며 가만히 두었습니다. 무겁다 이 녀석아. 내 무릎이 무슨 베개인 줄 아느냐? 그래도 따뜻하니 좋구나. 입으로는 타박을 주면서도 그녀의 손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지요. 그렇게 연홍과 꼬마 아이 그리고 등 뒤에 헝겊 아기까지 셋은 한 식구처럼 서로에게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롭고도 우스꽝스러운 동거가 오래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늘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으니 이제 곧 덮어두었던 진실의 뚜껑이 열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그들의 운명을 뒤흔들 사건은 예고도 없이 불현듯 찾아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깊어가는 가을바람과 함께 연홍과 꼬마 거지의 기묘한 동거 생활도 어느덧 한 달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제 운종가 상인들에게 두 사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바늘과 실 같은 존재로 각인되었지요. 앞장선 연홍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길을 트면 뒤따르는 꼬마가 콩콩 뛰며 장단을 맞추는 모습은 마치 유랑극단의 공연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동행이 마냥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었으니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연홍의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연홍이 포목점 앞에 걸린 붉은 비단을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이고 곱다. 우리 개똥이 저걸로 떼떼오 테이피면 임금님도 부러워하겠다. 저 색깔 좀 봐라. 꽃보다 더 곱구나. 연홍은 다짜고짜 비단 한 피를 낚아채더니 헝겊 뭉치에 둘둘 감기 시작했습니다. 포목점 주인은 곰방대를 물고 있다가 기겁을 하며 뛰쳐나왔지요. 이 미친년이 기어이 사고를 치는구나. 그게 얼마짜리 비단인데 더러운 손으로 주무르는 게냐? 당장 내려놓지 못해? 비단값 물어낼 돈도 없는 년이. 주인이 빗자루를 치켜들고 달려들자 연홍은 비단을 뺏기지 않으려고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쳤습니다. 싫다 싫어. 우리 개똥이 줄 거야. 내 새끼 추워서 얼어 죽으면 내 놈이 책임질 거냐? 이거 안 주면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인다. 난장판이 벌어지려는 찰나 묵묵히 뒤에 서 있던 꼬마가 나섰습니다. 아이는 잽싸게 연홍의 손에서 비단을 풀더니 주인에게 공손히 두 손으로 받치고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엽전 두 잎을 꺼내 주인 앞에 살며시 내려놓았지요. 그 엽전은 아이가 며칠 동안 구걸하여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주인은 아이의 그 행동에 기가 막히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여 치켜든 빗자루를 슬그머니 내렸습니다. 허참. 어미라는 년은 정신이 나가서 날뛰는데 자식 같은 놈이 더 어른스럽구먼. 쯧쯧. 알았다 알았어. 이번 한 번만 봐줄 테니 얼른 데리고 꺼지거라. 엽전은 됐다. 가져가거라. 주인은 엽전을 도로 아이의 주머니에 넣어주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는 다시 한번 꾸벅 절을 하고는 씩씩거리는 연홍의 소매를 잡아 끌어 자리를 피했습니다. 골목길로 끌려온 연홍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아이의 등짝을 찰싹 때렸습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그걸 왜 돌려줘? 우리 개똥이 얼어 죽으면 내가 살려낼 거냐?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차는 멍청이가 어디 있느냐? 연홍이 꽥 소리를 질렀지만 아이는 아무 대꾸도 없이 연홍의 흙 묻은 치맛자락을 털어줄 뿐이었습니다. 그 고사리 같은 손길이 어찌나 야무진지 연홍은 입을 삐죽거리면서도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었지요.
흥, 내 놈이 밥값은 하는구나. 누굴 닮아서 이렇게 눈치가 빠른지 원. 여우가 따로 없구나. 연홍은 툴툴거리며 등 뒤에 헝겊 아기를 고쳐 업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를 피할 수 있는 남대문 근처의 낡은 정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소란을 피우느라 지친 연홍은 기둥에 기대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정자 안에서 아이는 잠든 연홍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주변에 흩어진 지푸라기를 모아 그녀의 발치에 덮어주었습니다. 잠결에 따스한 온기를 느낀 연홍이 개슴츠레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이의 옆모습이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아이의 오똑한 콧날과 긴 속눈썹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순간 연홍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라, 저 녀석 옆모습이 왜 이리 낯이 익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연홍은 잠이 확 달아나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아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연홍의 시선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주보았지요. 그 맑은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있자니 연홍의 머릿속 저 깊은 곳에서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풍경을 보는 것처럼 답답하고 아련한 느낌이었지요. 연홍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그 느낌을 떨쳐버리려 애썼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생판 남인 거지 녀석한테서 누굴 찾는 게냐. 배가 고파서 헛것이 보이는 게 분명해. 정신 차려라, 연홍아. 그녀는 애써 시선을 돌려 등 뒤에 헝겊 뭉치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렇지, 개똥아, 내 새끼는 여기 있는데 말이다. 저 녀석은 그냥 길바닥에서 굴러먹던 놈일 뿐이야. 내가 훨씬 예쁘다. 연홍은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중얼거렸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의구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음식을 먹을 때도 꼭 맛있는 반찬을 먼저 집어 연홍의 숟가락 위에 올려주곤 했습니다. 너나 먹지 왜 자꾸 나를 주느냐. 내가 늙어서 이가 시원찮은 걸 놀리는 게냐? 나는 국물만 있어도 된다. 연홍이 타박을 해도 아이는 빙그레 웃으며 고기 반찬을 그녀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5년 전 그녀가 아들에게 밥을 먹여주던 모습과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비록 입장은 반대가 되었지만 서로를 챙기는 그 마음의 결이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연홍이 다리에 쥐가 나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다가오더니 능숙한 솜씨로 연홍의 종아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꾹꾹 눌러주는 솜씨가 제법 시원하여 연홍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어후 좋다. 내 녀석 손이 약손이로구나. 어디서 이런 걸 배웠느냐? 웬만한 의원보다 낫구나. 연홍의 칭찬에 아이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 귀 끝이 빨개지는 것을 연홍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신통방통한 놈일세.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인 줄 알았더니 할 줄 아는 건 영판 어른이네 그려. 연홍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개똥이도 살았으면 너만 했을까. 이렇게 듬직하게 컸을까. 그녀가 무심코 내뱉은 그 말에 아이의 손길이 뚝 멈추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연홍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애절하고 슬퍼서 연홍은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왜 저 아이는 나를 저런 눈으로 보는 걸까? 왜 내 가슴은 저 아이만 보면 이토록 저릿저릿한 걸까? 마치 심장이 뜯겨나가는 것처럼 아프구나. 연홍은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 매달린 헝겊 아기는 말이 없었고 눈앞의 꼬마, 거지는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했고 습한 바람이 불어와 뼈마디를 쑤시게 만들었습니다. 이 비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연홍과 아이는 비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짐을 챙겨 다리 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으려는 듯 굵은 빗방울을 뚝뚝 떨어뜨리기 시작했지요. 이제 곧 엄청난 천둥과 번개가 몰아칠 것이고 그 빛 속에서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더니 갑자기 몰려온 먹구름은 한양 바닥을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가두어 버렸고 굵은 빗줄기는 사정없이 대지를 때렸습니다. 연홍과 아이는 비를 피해 청계천 다리 밑으로 기어들어갔으나 이미 옷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흠뻑 젖어버린 뒤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비가 온다고 좋아라 춤을 췄을 연홍이지만 오늘은 으슬으슬한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지라 몸을 잔뜩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아이고 춥다. 우리 개똥이 감기 들라. 애미가 안아주마. 비가 와도 너무 오는구나. 연홍은 젖은 헝겊 뭉치를 품에 꼭 끌어안으며 덜덜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꼬마 거지의 상태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그토록 담대하고 어른스럽던 아이가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 하고 울릴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귀를 틀어막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공포를 마주한 듯 눈을 질끈 감고 다리 기둥 뒤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가녀린 어깨가 어찌나 심하게 떨리는지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다 조마조마할 지경이었지요. 연홍은 헝겊 아기를 잠시 무릎 위에 내려놓고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와중에도 눈앞에 살아있는 아이가 떠는 모습이 못내 안쓰러웠던 모양입니다. 이놈아 사내 자식이 천둥 소리가 뭐가 무섭다고 그러느냐. 호랑이가 와서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데 이깟 소리에 쫄기는. 이리 와라 내가 안아주마. 연홍은 짐짓 큰 소리를 치며 아이를 끌어당겨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비에 젖은 두 사람의 체온이 맞닿자 아이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아이는 연홍의 옷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번개가 번쩍 하고 내리꽂혔습니다. 다리 밑이 대낮처럼 환해진 그 짧은 순간 연홍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공포에 질려 몸부림치느라 젖은 저고리가 흘러내려 왼쪽 어깨가 드러났는데 그곳에 선명한 붉은색 반점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반점은 마치 붉은 파타를 으깨어 놓은 듯한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었지요. 연홍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빗장이 천둥 소리와 함께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붉은 점. 왼쪽 어깨에 붉은 점. 저건 내 아들 반점인데. 그것은 그녀가 낳은 아들 개똥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세상의 하나뿐인 표식이었습니다. 연홍은 숨이 턱 막혀오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붉은 점은 뚜렷하게 그녀의 시선을 잡아끌었습니다. 순간 연홍의 머리를 강타하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지난 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오난장에서 아이의 손을 놓치던 순간과 시어머니에게 매를 맞고 쫓겨나던 밤 그리고 미쳐서 거리를 헤매던 그 처참했던 날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난 것입니다. 마치 짙은 안개가 걷히고 선명한 풍경이 드러나듯 그녀의 흐려졌던 정신이 거짓말처럼 맑아졌습니다. 연홍은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더러운 헝겊 뭉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며 업고 다녔던 그것은 그저 냄새나는 쓰레기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이 꼬질꼬질한 꼬마거지. 이 아이가 바로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무치게 그리운 내 아들 개똥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조화인가. 연홍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이의 얼굴을 감싸쥐고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눈으로 아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너 혹시 개똥이 아니냐? 내 아들 개똥이 맞지? 내 아들이 여기 있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환희가 뒤섞여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연홍의 달라진 눈빛을 느끼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맑은 눈망울에 그제야 빗물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아이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연홍의 심장을 후벼 파는 비수이자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연홍은 세상이 떠나갈 듯한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아가. 애미가 미쳤지. 애미가 눈이 멀어서 내 새끼를 바로 옆에 두고도 몰라봤구나. 세상에 이런 불효막심한 애미가 어디 있느냐. 연홍은 제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치며 통곡했습니다. 천둥 소리보다 더 크고 빗소리보다 더 처절한 어미의 울음소리가 다리 밑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죽일 년이다. 내가 죄인이다. 이 귀한 것을 거짓골을 만들어서 끌고 다녔으니 내 죄를 어찌 다 갚느냐. 내 살을 찢어도 모자라다. 연홍은 아이의 얼굴이며 손이며 닥치는 대로 입을 맞추고 쓰다듬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그리움과 죄책감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와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아이는 그동안 참았던 서름이 북받치는지 연홍의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다시는 손 안 놓을게요. 어머니 가지 마세요. 무서웠어요. 아냐. 내 잘못이 아니다. 이 못난 애미 잘못이다. 이제 아무 데도 안 간다. 다시는 너 혼자 두지 않으마.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연홍은 젖은 헝겊 뭉치를 거친 물살이 흐르는 개울물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 가짜 환상은 빗물에 휩쓸려 떠내려갔고 이제 그녀의 품에는 따뜻한 체온을 가진 진짜 아들이 안겨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퍼붓고 있었지만 두 모자에게는 그 차가운 빗줄기마저도 서로의 온기를 확인시켜주는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던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연홍의 눈은 이제 더 이상 텅 빈 광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되찾은 어미의 강인하고도 따뜻한 눈빛이 돌아와 어둠 속에서도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 기적 같은 상봉의 기쁨도 잠시 현실은 여전히 그들에게 혹독하기만 했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당장 오늘 밤을 보낼 곳조차 마땅치 않은 거지 신세였으니 말입니다. 그때 다리 위에서 누군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쯧쯧. 비 맞고 청승 떨지 말고 썩 올라오너라. 내 그럴 줄 알았다. 연홍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익숙한 그림자가 우산을 쓰고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호통을 친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욕쟁이 최씨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두 사람을 보며 혀를 끌끌 차더니 쓰고 있던 우산을 휙 던져주었습니다. 에이고 이 화상들아. 비 맞고 청승 떨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얼른 가게로 튀어오지 않고 뭐하느냐. 감기 걸리면 약값도 없다. 그 걸걸한 목소리가 어찌나 반갑던지 연홍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비틀거리는 다리로 개울가를 빠져나왔습니다. 국밥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스한 온기와 구수한 국물 냄새가 꽁꽁 온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최씨 할머니는 투덜거리면서도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고 마른 수건을 던져주며 두 사람을 아랫목에 앉혔지요. 이 미친년아. 애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객사할 작정이냐?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길래 비를 쫄딱 맞고 지랄이냐 지랄이. 뜨끈한 국물이나 한 그릇 해라. 할머니의 타박에도 연홍은 싱글벙글 웃기만 했습니다. 예전에 그 멍한 웃음이 아니라 눈빛이 또렷하게 돌아온 맑은 미소였지요. 연홍은 젖은 머리를 털며 할머니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미친년 아닙니다.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그토록 찾던 제 아들 개똥이입니다. 하늘이 도와서 만났습니다. 연홍의 말에 국자를 들고 있던 할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뭐라? 내가 지금 뭐라 했느냐? 그 껌딱지 같던 꼬마 거지가 진짜 내 아들이라고. 거짓말하면 천벌 받는다.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비고 아이를 뜯어보았습니다. 깨끗한 물수건으로 얼굴의 때를 닦아내고 나니 아이의 이목구비가 연홍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지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마상에나. 하늘이 무심치 않다더니 기어이 짝을 찾아주셨구나. 조상님이 도우셨네, 도우셨어. 할머니는 털썩 주저앉으며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삽살개 꼬리 흔들듯 장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떡집 박씨 아줌마부터 포목점 주인의 생선 장수 김서방까지 장사하다 말고 국밥집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아니 진짜라며? 연홍이가 제정신이 돌아오고 아들도 찾았다며? 이게 무슨 꿈 같은 일이냐? 사람들은 멀끔하게 씻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은 연홍과 개똥이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거짓골을 벗어던진 연홍은 비록 옷은 남루했으나 양반과 규수의 기품이 은은하게 흘러나왔고 개똥이 또한 귀티가 흐르는 도련님 태가 났기 때문입니다. 떡집 박씨는 연홍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고 장하다 장해. 그 모진 세월을 어찌 견뎠느냐.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다. 정말 다행이다. 시장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으고 살림살이를 챙겨주었습니다. 포목점 주인은 지난번 연홍이 탐냈던 그 붉은 비단을 가져와 개똥이에게 안겨주었지요. 옛다. 우리 가게 물건 훔치려던 놈한테 주는 상이다. 앞으로는 어미 속 썩이지 말고 효도하거라. 이걸로 꽃가우테 입거라. 무뚝뚝한 생선 장수 김서방도 큼지막한 고등어 한 손을 툭 던져놓고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연홍은 사람들의 따뜻한 정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 숙여 절을 할 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겠습니다.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연홍에게 이제 정신도 차렸으니 본래 살던 양반집으로 돌아갈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연홍은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집은 저를 버렸고 저 또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양반이고 뭐고 다 허울일 뿐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 힘으로 우리 개똥이를 키우며 살겠습니다. 제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제는 남남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연홍은 국밥집 할머니의 일을 도우며 틈틈이 삭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본래 손재주가 좋았던지라 그녀가 만든 저고리는 맵시가 좋기로 소문이 나서 주문이 밀려들 정도였지요. 이제 저작거리에서 헝겊 인형을 업고 춤을 추던 미친 여자 연홍은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억척스럽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개똥이네 바느질집 안주인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개똥이 또한 장터의 귀염둥이가 되어 어른들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며 서당 문턱 너머로 글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연홍은 가게 앞 평상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개똥이는 그 옆에서 천자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모자의 어깨 위로 쏟아지고 살랑거리는 봄바람이 실타래를 간지럽혔습니다. 지나가던 떡집 박씨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연홍아, 요즘은 사는 게 재미지냐? 얼굴이 꽃처럼 피었구나. 연홍은 바늘을 잠시 내려놓고 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럼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오늘만 같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잃어버린 5년 세월이 야속하긴 하지만 그 덕에 일이 소중한 인연들도 만났으니 전화위복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만 곁에 있다면 저는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개똥이가 읽던 책을 덮고 연홍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제가 장원급제해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기와집도 사드리고 고기도 매일 사드릴게요. 가마도 태워드릴게요. 오냐오냐. 우리 아들 말만 들어도 배가 부르구나. 연홍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5년 전 악몽 같던 기억을 저 멀리 봄바람에 실어보냈습니다. 비록 가진 것 넉넉지 않은 삶이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그녀에게는 천국보다 더 귀한 행복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